오늘 국회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정부안이 편성된 지 단 29일 만입니다. 최근 20년 중 가장 빠른 처리였습니다. 정부는 이 돈이 경기를 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26조 원이 풀리면 내 지갑은 두터워질까요? 아니면 물가만 더 오를까요? 오늘 이 질문에 수식으로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배경을 짚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공식 명칭은 전쟁 추경입니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50% 이상 폭등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주요 사용처를 보겠습니다. 고유가 완화에 5조 1천억 원입니다. 대중교통 반값 할인, 모두의 카드 지원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약 5천억 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약 4,600억 원입니다. 스타트업 육성에 약 6,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통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통화량 함수 MT로 시작하겠습니다. MT는 시간 t에서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정부가 추경으로 26조 원을 지출하면 이 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26조 원만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화승수 개념이 등장합니다. 통화승수란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 몇 배로 불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통화승수M은 1 나누기 지급준비율입니다. 한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예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3.5% 수준입니다. 따라서 통화승수는 약 1 나누기 0.035, 약 28.6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26조 원을 시장에 투입합니다. 이 돈이 은행에 예금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합니다. 그 대출금이 또 예금되고 또 대출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최대 이론적 통화량 증가는 이렇습니다. 최대 통화량 증가는 26조 곱하기 28.6, 약 743조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상 최대치입니다. 현실에서는 현금 보유 성향, 초과 지급준비금 등으로 실제 통화 승수는 더 낮습니다. 한국의 실제 광해통화 M2 기준 통화 승수는 약 15배에서 20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통화량 증가 추정치는 이렇습니다. 현실적 통화량 증가는 26조 곱하기 15에서 20은 390조에서 52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시장에 풀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피셔 방정식 MV는 PY입니다. M은 통화량입니다. V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P는 물가 수준입니다. Y는 실질 GDP입니다. 이 수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P는 MV 나누기 Y입니다. 물가는 통화량 곱하기 유통속도를 실질 GDP로 나눈 값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26조 추경으로 M이 늘어날 때 Y도 함께 늘어날까요? 아니면 P만 올라갈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내수 진작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26조 원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됩니다. Y. 실질 GDP가 증가합니다. MV 증가 나누기 Y 증가는 P 상승 억제. 이 경우 물가 상승 없이 경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2.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26조 원이 풀리지만 공급 능력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Y는 제자리입니다. MV 증가 나누기 Y 불변은 P 상승. 이 경우 물가만 오르고 실질 소득은 감소합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적일까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약 1.9%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1%로 전망됩니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50% 이상 이미 올라 있습니다. 유가는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유가 상승은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여기에 추경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총 인플레이션 압력은
비용 인상 요인 더하기 수요 견인 요인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추경에 추가 국채 발행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채 발행입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초과세수 활용입니다. 이미 거친 세금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거친 돈을 다시 쓰는 것이므로 이론상 새로운 통화량 증가 없이 재분배 효과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추경과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의 부채로 전환되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이 없지만 2026년 전체 국고채 발행 계획은 225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 순발행, 즉 새로 발행하는 국채는 109조 4천억 원입니다. 이 부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 공식은 이렇습니다. PV는 FV 나누기 1 플러스 RV N 제곱입니다. PV는 현재 가치입니다. FV는 미래에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R은 할인율, 즉 이자율입니다. N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10조 원을 발행했습니다. 금리가 연 3.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0년 후 원리금은 10조 곱하기 1.035의 30제곱으로 약 29.6조 원입니다. 현재 10조 원 국채가 30년 후에 29.6조 원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태어난 아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한국 인구는 약 5,100만 명입니다. 109조 4천억 원 순발행을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1인당 국채 부담은 109조 4천억 나누기 5,100만으로 약 214만 원입니다. 이것이 2026년 단 1년 동안 추가된 국민 1인당 빚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이 이 위험에 얼마나 가까운지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GDP 갭은 실제 GDP 마이너스 잠재 GDP입니다.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 1.9%는 잠재 성장률 약 2% 수준에 겨우 맞닿아 있습니다. GDP 갭이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물가 상승률은 2.1%입니다. 유가 충격이 지속되면 이 숫자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은 효과가 있을까요? 케인스 승수 효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케인스 승수는 1 나누기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케인스 한국의 한계 소비 성향은 약 0.7 수준입니다. 케인스 승수는 1 나누기 1 마이너스 0.7로 1 나누기 0.3은 약 3.3입니다. 이론상 26조 원의 추경은 26조 곱하기 3.3, 약 86조 원의 GDP 증가 효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유가 충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0.7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승수 효과는 이론치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해 소비자가 추경 혜택을 받아도 그 돈이 다시 기름값으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합니다. 재정 지출이 민간 소비를 대체하는 현상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미국 코로나 부양책 사례입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6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 소비와 GDP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았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 연준은 단기간에 금리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대규모 부양책 단기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급등 금리 급인상 경기 재둔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대규모 추경의 역설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사례도 있습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 때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로 대응했지만 물가는 더 오르고 경기는 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됐습니다. 이번 중동전쟁발 유가 충격은 1970년대와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투자자이자 직장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매달 확인하세요. CPI가 3%를 넘어가면 실질 임금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실질 임금은 명목임금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입니다. 둘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주시하세요.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국제유가 흐름을 확인하세요. 이번 추경의 핵심 원인인 중동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물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넷째, 추경 자금의 집행 속도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신속 집행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돈이 시장에 유입되는 속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환율 변동을 주시하세요. 추경과 유가 충격이 동시에 작용하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쇄고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26조 2천억 원 추경은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론상 통화 승수 효과로 수백조 원의 통화량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 발행은 아닙니다. 문제는 중동전쟁발 유가 충격이라는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피셔 방정식의 관점에서 Y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M이 증가할수록 P만 오릅니다. 즉 추경이 내수 진작보다 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체 국채 순발행 109조 4천억 원은 국민 1인당 214만 원의 추가 부담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도 짊어지게 될 숫자입니다. 재정 정책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가는지, 그리고 물가로 증발하지 않는지 정밀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미분 경제학은 숫자 뒤의 진실을 계속 파고들겠습니다.